칠순 생일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상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미역국이 막 끓어오르던 그때 초등학생 손녀가 창백한 얼굴로 제 귀에 속삭였지요.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쳐요.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죽어요. 그 한마디 뒤에 제 아들과 며느리가 짜둔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칠순을 앞둔 김순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낸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생일만큼은 여전히 설레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날만큼은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다시 밥상 앞에 모여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새벽부터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허리는 쑤시고 무릎은 욱신거렸지만 저는 곧장 부엌으로 내려가 미역을 물에 불리고 말려둔 시래기를 한 번 더 씻었습니다. 올해도 애들이 다 같이 와줄까? 작은 기대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얼마 전부터 바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고 아이 학원비도 부담되고 요즘 집값도 너무 올랐다고요. 그래도 제 생일날만큼은 얼굴을 비추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반찬을 한 가지라도 더 만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 불을 켜려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요즘도 이 집 근처가 그렇게 비싸게 팔려요? 며칠 전 설거지를 도와주던 척하면서 툭 던지던 말이었지요. 그때 저는 글쎄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지 하고 대충 얼버무렸지만 그 후로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값이 얼마인지,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집은 죽을 때까지 당신이 편히 살 집이라고 말해주었던 그 한마디만 붙잡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전화벨이 울린 것은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 미역국 끓이고 있어? 다정한 말투에 잠시 마음이 놓이려던 순간 이어지는 말이 제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 근데 엄마 예전에 들던 보험 있잖아. 그 증서 어디다 뒀어? 집 금고에 있지? 저는 순간 멍해져 글쎄다.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서랍에 넣어둔 것 같은데 왜 묻니? 라고 되물었습니다. 아들은 웃으면서 아니 그냥 엄마도 나이 있으니까 미리 정리 좀 해두려고 나중에 찾기 힘들면 곤란하잖아라고 말했습니다.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제 마음은 왠지 싸늘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부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역국 냄새는 분명 구수한데 가슴속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이 들면 다 의심 많아진다더니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저는 부엌 한쪽 가스밸브를 괜히 한 번 더 만져보고 꼭 잠겨 있는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지율이었습니다. 할머니, 뭐해? 또 생일상 차리는 거야? 저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그래, 우리 지율이 좋아하는 잡채도 하려고 오늘 저녁에 올 거지? 하고 물었습니다. 지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맑지 않았습니다. 어린 얼굴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마치 걱정 많은 어른 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율아, 요즘 학교는 어때? 하고 슬쩍 물어보니 아이는 응. 그냥 그래요라고 짧게 답하고는 시선을 바닥으로 피했습니다. 한참을 뜸들이던 지율은 입술을 꾹 깨물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 요즘 왜 맨날 돈 얘기만 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저도 요 며칠 이상한 대화를 몇 번 들었습니다. 밤에 설거지를 하다 보면 거실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만 정리되면 우리도 좀 숨통 트인다니까. 괜히 말 나올 짓 하지 말고 티 안 나게 해야지.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제 이름이 한 번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물을 더 세게 틀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설거지에만 몰두했습니다. 지우라, 어른들 얘기는 원래 좀 복잡해. 저는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기 싫어서 애써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율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 어제 봤어.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 여기 이렇게 돌리면 잘 안 보인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제가 아까 몇 번이고 확인했던 가스밸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에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밸브를 다시 확인하고 창문을 다시 닫고 불이 켜진 곳은 없는지 하나씩 살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입으로는 그렇게 중얼대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일을 위해 다시 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올해 칠순을 앞둔 평범한 할머니이지만 아직도 가족이 함께 앉아 웃으며 밥 먹는 모습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날 부엌 창으로 스며들던 겨울바람은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마치 곧 무언가 부서져 버릴 거라며 조용히 경고하는 것처럼 제 등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부엌에 설 때마다 가스밸브부터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한 번, 눈으로 한 번, 꼭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서야 냄비를 올렸습니다. 칠순을 앞둔 제 자신이 마치 무슨 범죄 현장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게 우스우면서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국을 적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이 근처도 아직 시세 괜찮대? 그래. 대출이랑 이것저것 갚으면 뭐가 남겠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친 듯 하면서도 아주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부엌을 나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냐? 제가 웃는 척 물으니 아들은 허둥지둥 TV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 이 드라마요. 집 팔고 이사 가는 얘기 나오길래 그냥.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TV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잠깐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자꾸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리만 되면 숨통이 트인다. 그 정리라는 말에 이상하게도 제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치운 뒤 저는 습관처럼 부엌을 한번 둘러보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아래쪽이 묘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행주라도 떨어뜨렸나 싶어 허리를 굽혀보니 배수구 근처에 낯선 공구 자국 같은 게 나 있었습니다. 쇠로 긁은 듯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얘야, 이거 내가 봤니? 무슨 일 있었냐? 제가 며느리에게 물으니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배관 점검 왔잖아요. 기사님이 보셨나 보죠, 뭐. 배관 점검? 저는 그런 사람이 온 기억이 없었습니다. 문득 그날 낮 초인종이 울렸을 때 며느리가 제 방까지 와서 택배 왔어요. 제가 받아둘게요라고 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피곤하다고 돌아 누웠기 때문에 현관에 누가 왔는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 그랬냐 하고 넘겼지만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부엌에서 나와 방으로 가던 길, 복도 불빛이 어쩐지 누렇게 탁해 보였습니다. 집안 공기가 서늘해진 것도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울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서 지울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돼. 진짜 안 돼. 혼잣말이 아닌 것 같아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니 갑자기 말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지율아, 할머니야.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율은 침대 위에 앉아 휴대폰을 꼭 쥔 채 있었습니다. 뭐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의 얼굴은 울다가 막 그친 것처럼 붉었습니다. 할머니, 나무 위에 집 있잖아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준 거. 뜬금없는 말을 꺼내길래 저는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응, 집이 흔들려도 뿌리가 튼튼하면 안 넘어간다고 했지? 응, 근데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돼? 지율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저는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질문이 마치 제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뿌리가 썩기 전에 살리든지 아니면 나무를 옮겨 심든지 해야지. 저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속으로는 내가 지금 뭘 알고 하는 소리냐 하는 자조가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 며느리가 부엌에서 서랍을 여닫는 소리.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만 넘기면 된다니까요. 어차피 노인 혼자 관리하는 집이라 예.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끝난 뒤 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움켜쥔 채 그 한숨의 의미를 헤아리려 애썼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는 걸까? 제 마음 한구석은 끝까지 아이들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키워준 것도, 손녀를 제게 맡긴 것도 결국 그 아이들이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한구석에서는 지율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아저씨랑 가스레인지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 봤어. 며칠 후 동네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저 멀리 집 앞 골목 모퉁이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집 쪽을 힐끔거리다가 마치 누군가에게 위치를 설명하는 듯 휴대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얘야, 제가 부르면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일부러 조금 돌아가서 다른 길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금이 간 유리창이 바람에 흔들릴 때 나는 그 위태로운 소리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집 앞에 있었지? 마트에서 오는데 내가 보이더라.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친구한테 집 구조 보여주느라. 리모델링 얘기 좀 하느라 그랬지 뭐. 리모델링은 또 무슨 리모델링이냐? 나는 이대로도 사는데 불편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 사람은 바뀌어야 산다니까. 집도 사람도. 나중에 얘기해요. 그 말은 분명 평범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또다시 부엌으로 나와 가스밸브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려 밸브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는 김순자. 칠순을 앞둔 평범한 노인일 뿐인데 언제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낯선 장소가 되어버렸을까? 심장이 조용히 쿵쿵 울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금이 조금씩 더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천천히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생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꿈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는데 가슴이 먼저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 생일인데 스스로를 다독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속에는 예전보다 훨씬 깊어진 주름과 축 늘어진 어깨가 비쳤지만 저는 일부러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김순자, 오늘만큼은 웃자. 적어도 아이 앞에서는. 부엌으로 내려가 불을 켤 때도 저는 먼저 가스밸브부터 확인했습니다. 잠궜던 밸브를 다시 한번 돌려보고 불꽃 모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아무 일 없을 거다.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며 미역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잡채에 쓸 채소를 썰고 생선도 손질해 두었습니다. 손은 분명 분주한데 머릿속은 계속 딴 생각을 했습니다. 보험증서, 집값, 배관, 부동산, 빚.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머리 안에서 계속 떠다녔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우리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생일 축하해요 하며 팔짱을 끼고 달려들 애가 오늘은 이상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라, 일찍 일어났네. 와서 이것 좀 도와줄래? 저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율은 다가와서도 싱크대 주변만 둘러보며 눈을 굴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왜 그러니? 부엌에 뭐 이상한 거 있니? 제가 웃으면서 물었지만 애가 대답을 안 해서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지율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제 앞치마 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제가 몸을 숙이자 지율이 제 귀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작은 속삭임이었는데 그 말은 번개처럼 제 귀를 쳤습니다. 뭐? 할머니 빨리 도망쳐 제발. 지금 나가야 돼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장난도 어린애 상상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만들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결심이 뒤섞인 눈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유라, 무슨 일인데 할머니한테 말해봐. 제가 되묻자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늦어요. 밖에 나가서 말할게. 제발, 지금은 그냥 나가요. 엄마랑 아빠 오늘 할머니한테. 그 다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서 칼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부엌 바닥에 칼이 떨어지며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가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부동산 얘기, 보험 증서, 배관 점검이라는 말,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던 낯선 그림자, 그리고 티 안 나게 해야지라고 속삭이던 낮은 목소리. 지금 나가자고? 제가 겨우 묻자 지율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해졌습니다. 알았다. 그럼 겉옷부터 입자. 저는 가스불을 한번 쳐다보고 냄비 뚜껑을 덮은 뒤 밸브를 꼭 잠갔습니다. 그 동작을 한 번 더 아주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밥과 반찬이 반쯤 차려진 식탁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생일 초도, 과일도, 갖가지 반찬들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나가면 오늘은 정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알 수 없는 예감이 목을 조였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겉옷을 걸치고 지울 손을 꼭 잡은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엌 쪽에서 희미한 가스 냄새 같은 것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방금 밸브를 잠갔는데도 코끝이 싸해졌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지율이 저를 끌었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거의 뛰듯 내려갔습니다. 집을 나와 골목 모퉁이를 돌던 순간이었습니다. 쿵 하는 짧은 진동과 함께 둔탁한 소리가 등 뒤에서 터졌습니다. 바람이 등을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우리 집 부엌 쪽 창문에서 회색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번쩍했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제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저기 내 집이야.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119에 누군가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골목벽에 기대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아들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 말보다 먼저 아들의 눈이 집을 훑쳤습니다. 그 짧은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계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나 괜찮다. 지율이가 밖에 나가자고 해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아들이 잠깐 우리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멸치볶음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이게 뭐예요? 가스를 또 안 잠그고 나가신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동시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순간 저를 향한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또라는 한 단어가 제 목을 조이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분명히 잠갔는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러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들은 이웃들 쪽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늘 걱정만 하다가 사고를 당한 불쌍한 아들처럼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깜빡깜빡하세요. 가스도 자주 켜놓고 나가시고.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저번에 제가 기사님 불러서 배관도 봤다니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도. 몇몇 이웃은 아이고 연세 드시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어르신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제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지율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서려는 걸 느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율아.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여기서 사실을 말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율이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떨리는 품으로요. 119대원들이 도착해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큰 불로 번지기 전이라 다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원인은 가스 누출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자꾸 잊어버리셔서요. 저희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나 아니라고 소리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사실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저는 이미 가스를 자주 안 잠그는, 언제 사고를 내도 이상하지 않은 노인이 되어 있다는 것.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저는 타고 그을린 부엌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검게 그슬린 벽, 떨어진 타일,
이상하게도 멀쩡한 가스밸브. 분명히 나는 오늘도 밸브를 잠갔다. 속으로 중얼거리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믿고만 있는 늙은 엄마가 아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분명히 기억하는 목격자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이 예전에 적어둔 메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순자야, 의심스러우면 확인해라. 참지 말고 묻고 또 물어라.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나 이제부터 묻겠다. 확인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은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그날 내 생일상은 차려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망쳐 나온 한 번의 발걸음이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다시 뛰어가야 할 길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아주 또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스 폭발이 있던 그날 밤 저는 결국 집에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여기서 주무세요. 정리 다 됐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오늘은 교회 친구 집에 가서 잘 거다. 지율이는 너희가 보고. 아들의 얼굴이 잠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괜한 소문 나요. 괜히 사람들 오해하게 만들지 말고. 소문이 뭐가 그리 무섭냐. 이미 다 봤는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제법 단단하게 들려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교회 권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권사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 씨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한 문장만 뱉었습니다. 집이 더는 제 집 같지가 않아요. 그날은 자세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낯선 방 이불 속에 누웠는데 집에서 가져온 가스 냄새가 아직도 제 옷에 밴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부엌 창 너머로 솟구치던 연기, 그리고 또 가스를 안 잠그셨냐던 며느리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은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일 상담해 준다더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한번 가봐.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도 숨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겠다. 동사무소 민원실 문을 열 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창구 안쪽에 앉아있던 젊은 사회복지사가 제 손을 보고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많이 긴장되시죠?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스 폭발이 있었던 날의 일, 그 전부터 느껴왔던 이상한 기운,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치매 노인처럼 말한 것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지 이 나이에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다 말고 제 쪽으로 몸을 조금 더 기울였습니다. 할머님,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혹시 따님이나 다른 친척분은 안 계세요? 없어요. 믿고 기대면 안심이 되는 사람은 손녀 하나뿐입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2가지 정도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가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조금씩 모아두시는 거고요. 증거라니요? 제가 묻자 젊은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주변 CCTV, 가스 안전점검 기록,
집 등기부등본, 보험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이요. 혹시라도라는 가정하에 할머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자료들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한 곳이 번쩍하고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골목 입구에 있는 작은 슈퍼 앞 CCTV였습니다. 지난번에 주인 아주머니가 요즘은 이거 덕에 도둑도 못 들어온다며 자랑하던 게 생각났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와 곧장 슈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저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저는 가스 폭발이 있었던 날을 조심스럽게 말하고 혹시 그 시간대 영상이 남아있으면 한 번만 함께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엔 놀라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말하지 그랬어. 같이 보자고. 모니터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조그맣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지울 손을 잡고 허둥지둥 골목을 빠져나오던 모습, 잠시 뒤 아들이 허겁지겁 집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아주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애가 먼저 나와 있었네. 난 그냥 다 같이 있다 터진 줄 알았는데.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 헛것을 본 게 아니었구나. 화면 속 제 뒷모습이 그렇게 안쓰럽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슈퍼에서 나온 뒤 저는 남편 제사가 적힌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정리해 두었던 보험증서 번호와 집 등기부등본 발급일이 써 있었습니다. 노인네가 뭐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적냐며 남편이 웃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꼼꼼함이 이제서야 제 목숨줄이 되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구청 민원실로 가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직원이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괜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혹시나 해서 내가 가진 게 이 집 하나뿐이라. 직원은 짧게 웃으며 등본을 건네주었습니다. 잘 갖고 계세요, 어르신. 요즘 세상에 이런 거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내가 나를 챙겨야지. 하숙방으로 돌아와 저는 등기부등본, 수첩, 동사무소에서 받은 안내지, 그리고 CCTV 화면에서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을 하나씩 봉투에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 권사님에게도 사본 하나를 맡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동사무소 다녀왔다고 엄마가 그러던데 괜찮아요? 할머니, 그때 엄마랑 아빠 얘기 녹음한 거 있어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그건 잘 가지고 있어.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답장을 보내면서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야 할 자리에는 묘하게도 차가운 각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기억하고 모으고 묻고 또 확인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칠순을 앞둔 저는 더 이상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하고 모든 걸 맡겨버리던 순진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지유를 지키기 위해 조용하게 반격을 준비하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를 다녀온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누가 제 뒤에서 계속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동네부터 변했습니다. 슈퍼 앞에서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평소 인사 잘하던 이웃이 저를 힐끔 보더니 친구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둘이 동시에 제 쪽을 보는 순간 저는 괜히 미역 가격표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동사무소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냥 이런저런 상담 좀 받으러. 아, 그렇구나. 요즘 어르신들 망상 생기시면 그런데 많이 가신대요. 걱정돼서요. 망상이라는 말이 귓속에 콕 박혔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자꾸 우리를 의심하니까요. 이웃들도 벌써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도 좀 힘들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교회 권사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나와봐요. 복도 끝 의자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엄마 좀 이상해요. 어디가? 가스 사건 난 이후로 우리 의심하시고 동네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고 동사무소 가서 우리 얘기하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분명 제가 먼저 당한 쪽인데 어느새 제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묻자 아들이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재산이랑 중요한 결정은 우리가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성년후견 그런 제도도 있다더라고. 엄마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챙겨야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비로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생각해 왔는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집, 보험, 내 이름으로 된 것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노인이라는 딱지. 내가 미쳤다는 말이냐? 제가 천천히 묻자 아들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막자는 거지. 엄마도 가스 한 번 잘못 잠갔다가 집 날릴 뻔했잖아. 그 순간 제 마음에 있던 마지막 정이 스르르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밸브 잠근 거 너는 알고 있니? 제가 조용히 묻자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건강검진도 할 겸 치매 검사도 한번 해요.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잖아요. 내키지 않았지만 저는 일부러 따라갔습니다. 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내 눈으로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님, 오늘이 몇 년 몇 월인지 아세요? 2년도 이달이지요. 지금 계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오호병원 내과 진료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기억이 안 나는 일 때문에 곤란하셨던 적 있으세요? 의사의 질문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작은 건 많지요. 나이가 있으니. 근데 적어도 내 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하나도 안 잊었습니다. 의사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검사지를 챙기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억력은 연세에 비해 또렷한 편이세요. 생활 전반을 혼자 못하실 정도는 아니십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병원을 나오자마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한 말은 좀 줄이면 안 돼요? 자꾸 우리를 의심하면 우리도 엄마 곁에 있고 싶어도 못 있어. 곁에 있고 싶다는 말보다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 곁이 아니라 내 이름이겠지요. 며느리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지율이가 이상하게 말수가 줄어든 걸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이는 한참을 뜸 들이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이상한 말해도 밖에 가서 떠들면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 집 망신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꽉 조여왔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을 숨기기 위해 아이 입을 먼저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제가 애써 웃으며 묻자 지율은 저를 올려다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근데 난 할머니 편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숙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첩 한쪽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말 못하면 눈으로라도 버텨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악역은 이제 본색을 감추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여럿 앞에서, 의사 앞에서, 심지어 손녀 앞에서까지. 하지만 저도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니들 마음대로 이름 붙여봐라. 망상, 치매, 고집불통 노인. 나는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기억해 두겠다. 언젠가 법정에서 이 손으로 다 꺼내 들려고. 칠순을 앞둔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나를 궁지로 모는 만큼 나는 한 걸음씩 더 밖으로 나가 세상과 연결되겠다고. 동사무소, 병원, CCTV, 서류, 그리고 지율에 떨리는 눈동자까지 모든 것이 이제 내 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년후견 심리 날짜가 정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것보다 허탈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 정신이 온전한지 아닌지 남들 앞에서 심사를 받게 될 줄이야. 스스로 중얼거리며 하숙방 벽을 바라봤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말해준 대로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올라가면서 몇 번이나 가슴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순자야,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얘기해라. 돌아서지 마라. 상담실에서 만난 젊은 변호사는 제 얘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스 폭발이 난 날, 그 전부터 계속되던 집안 분위기, 아들과 며느리가 동네에 퍼뜨린 말, 그리고 제가 모아둔 CCTV 사진과 등기부등본, 지유리의 녹음 이야기까지. 할머님, 혹시 아드님이 신청한 건 한정후견이 아니라 성년후견이 맞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냥 도장 찍으러 법원 오라는 줄 알았어요. 성년후견은 더 강한 제도예요. 인정되면 어머님은 거의 모든 법적 결정권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변호사는 제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내용과 모아오신 자료라면 심리 때 충분히 할머님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무섭겠지만 진실을 끝까지 말해보셔야 합니다. 심리 당일 저는 검은 카디건을 걸치고 법원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복도, 닫힌 문들, 사람들 얼굴, 어느 하나 익숙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손에는 작은 파우치, 다른 손에는 지유리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지유리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 근데 너랑 같이 있으니까 덜하다.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심리실 문을 열자 네모난 책상과 의자들, 그리고 낯선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판사, 기록하는 직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제 옆에는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준비된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요, 요즘 현실과 상상을 자꾸 혼동하십니다. 가스도 여러 번 안 잠그시고 나가시고, 배관 점검 기사도 도둑이라고 의심하시고, 저희가 도와드리려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하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제 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특히 가스 폭발이 있던 날 이후로는 피해 망상이 더 심해져서 동사무소랑 이웃들을 돌아다니며 우리를 범인 취급하고 다니십니다. 판사가 제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정말인가요?
하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 있던 변호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신청인 측 진술 후에 피신청인과 대리인도 소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김순자 씨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작은 일들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무슨 말을 했고 내 며느리가 어떤 표정으로 나를 봤는지는 하나도 안 잊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스 폭발이 있던 날 저는 분명히 밸브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지요. 할머니, 빨리 도망쳐. 그 말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 여기 앉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멸시 섞인 시선, 의심, 연민이 뒤섞여 저를 스쳤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사건 당일 골목 CCTV 화면을 출력한 자료입니다. 김순자 씨와 손녀가 미리 집에서 나와 골목을 빠져나오는 장면, 그리고 바로 뒤이어 집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넘겨보는 동안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건 전후 가스 계량기 사진입니다. 당일 오전 계량 수치와 폭발 직후 수치가 확연히 다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스를 더 틀어놓지 않았다면 나오기 어려운 차이입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기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호사는 말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방문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손녀가 몰래 녹음해둔 날의 대화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낯익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끝장이라니까. 집만 정리되면 빚도 다 갚고 보험도 들어오고 엄마는 어차피 요즘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사고로 보이게만 하면. 그 뒤를 잇는 건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만해, 제발.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 애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율이 눈은 어떻게 볼 건데. 그럼 당신이 방법 내든가. 나 혼자 감당하라고 하지 말고.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심리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며느리만 더 의심했던 것이 틀렸다는 거리요. 물론 며느리도 죄가 있지만 처음 칼을 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신청인, 지금 방금 녹음된 목소리가 본인 맞습니까? 아들은 입술을 달달 떨더니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 일이에요. 그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그 변명이 얼마나 얄팍하게 들리는지 저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이 사람의 얼굴을 저는 똑똑히 기억해 두고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쪽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얼음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내가 본 것도 들은 것도 느낀 것도 모두 틀리지 않았다. 1차 반전은 그렇게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피해망상 노인이 아니었고 아들은 효자 가면을 쓴 채 나를 서서히 지우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심리가 끝날 무렵 판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자료와 진술로 보아 김순자 씨가 전면적인 성년 의견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졌습니다. 반대로 제 등은 조금 더 펴졌습니다. 법원 복도를 나오는 길, 지율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무서웠어. 나도 무서웠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 잘했어요. 할머니 말 다 믿어준 것 같아. 지율의 그 말이 그날 저에게 내려진 진짜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드디어 나를 의심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겨진 진실을 더 깊게 파헤칠 차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을 다시 찾게 된 건 심리가 끝난 지 며칠 뒤였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남편분 유언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게 있어서요. 한번 들르실 수 있을까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언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남편이 생전에 해준 몇 마디 말에 기대어 버텨왔을 뿐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순자님 예전에 남편분이 작성해 두신 메모와 관련 서류입니다. 집, 예금, 보험 수익자 부분이 조금 특이해서요. 특이하다는 말에 가슴이 먼저 조여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집 등기, 예금 일부, 보험 수익자, 전부 손녀 지율 양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율이 이름으로요? 네. 남편분이 생전에 직접 설정해 둔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변호사가 프린트된 글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배우자 순자의 노후와 손녀 지율의 안전을 위해 차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 재산은 가능한 한 지율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글씨는 공무원 필체처럼 반듯했지만 그 안에 남편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은 나중에 내가 힘들어지면 지율이랑 같이 살아도 되고 혹시라도 자식들이 돈 때문에 너 힘들게 하면 아이 앞으로 돌려주면 된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설마 애들이 그럴까 싶었고 무엇보다 그 애들 역시 우리가 키운 자식들이니까요. 근데 지율이는 제 친손녀가 아니에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숨을 한번 고르고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율이는 내 조카 딸입니다. 어려서 엄마 아빠 잃고 우리 집에 와서 자랐지요. 남편도 나도 그냥 손녀처럼 부르며 키웠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가방 하나 들고 서 있던 작은 아이. 이 아이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묻던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 남편이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집 막내딸 하자고 웃던 얼굴. 저 아이가 내 피가 아니라고 해서 내 마음이 적게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없어도 이 집에선 지율이가 끝까지 안전했으면 좋겠다고. 변호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햇빛이 들어와 서류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남편이 그 말을 진짜로 문서에 남겨둔 거였네요. 목이 뜨거워지는데 눈물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두셨다는 건 혹시라도 자녀분들이 재산 문제로 어머님이나 아이를 힘들게 할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도 가끔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사정이 급해지면 피부치도 돌변할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률 서류 위에 찍힌 인감 도장과 문구들이 남편의 그 예감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싸움은 내 노후 자금 문제가 아니라 지율이 몫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하겠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재 구조상 집이 정리되면 대부분 지율 양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드님 입장에선 그게 불편하셨을 수 있겠죠.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집을 정리하자고 했는지, 왜 자꾸 보험 증서를 찾으려 했는지, 왜 굳이 성년후견까지 밀어붙였는지. 하숙방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갑 속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사진 속에서 아직 젊은 내가 한 아이를 안고 있고 옆에서 남편과 아들이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들은 지금 법원에서 나를 몰아세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를 처음 안겨줬을 때 엄마, 이제 우리 집도 웃을 일이 많아지겠다며 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된 거냐? 돈 때문에, 빚 때문에. 그 마음속 어딘가에 있던 썩은 부분이 이제야 드러난 거냐? 작게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율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변호사 아저씨 만났어? 응, 만났지. 할아버지가 예전에 뭐 써놨다고 그랬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이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은 거다. 내가 어디 가서도 혼자 버티지 않게 할아버지가 미리 등이랑 지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엄마랑 아빠가 우리 집 욕심내도 할머니랑 나는 쫓겨나지 않는 거야?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래, 쉽게는 안 될 거다. 할아버지가 그걸 막으려고 이만큼 두꺼운 종이를 쌓아놓고 갔으니까. 지율이의 다행이다라는 한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이 싸움이 더는 내 체면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한 줄 문장이었습니다. 순자와 지율의 안전을 위해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여보, 알겠다. 당신이 나한테 맡긴 일이 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다. 이제부터는 내 노후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이 아이의 삶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눈물과 밥과 세월을 나눈 우리는 이미 가족이니까요. 나는 더 이상 그래도 엄마 마음은 알겠지 하고 막연히 기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글씨와 아이가 건넨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이 진실을 지켜낼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오히려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겉으론 큰 변화가 없는 말 한 줄이었지요. 성년후견 신청 기각, 주거지 접근 제한 일부 인용. 아들은 집 근처에 함부로 오지 못하게 되었고 제 재산과 관련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묘하게도 기쁨보다 허전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밤에 혼자 누웠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숨이 하나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살았다, 일단은. 누구에게 들려줄 것도 아닌 그 말이 이제야 제 몸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따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 속에는 진심과 변명,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도 힘들었겠지. 저는 짧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남은 예의 같았습니다. 지율 양육권 문제는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아이 스스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더는 집이나 통장 숫자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결국 모든 싸움의 중심에는 이 아이의 삶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보낸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이제 가스 냄새와 소문, 그리고 의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 순자야, 집은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뀌면 된다.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조금 떨어진 동네의 작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낡았지만 창문이 넓고 부엌이 한눈에 들어오는 집. 무엇보다 가스밸브가 제 눈에 늘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새 집에서 맞는 첫 생일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미역국 한 냄비, 잡채 한 접시, 계란말이, 김치. 큰 상 대신 작은 접시들을 동그랗게 둘러놓았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생일상 차리다가 도망 안 갈 거지? 지율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살짝 저렸지만 이제는 웃으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어디 안 간다. 여긴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온 집이거든. 식탁에 초를 하나 꽂았습니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 초 하나라니 조금 우스웠지만 저는 일부러 숫자를 새로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의 해는 덧붙여 사는 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지율이 갑자기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예전에 그날 아침처럼 아주 가까이 귀에 입술을 대고 할머니,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우리 여기서 끝까지 같이 살아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가 천천히 굴러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애가 했던 말, 할머니 빨리 도망쳐라는 절박한 속삭임이 이번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도망쳐야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버텨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아이의 웃음, 작은 부엌,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당당한 서류들. 이사를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생일 챙겨줄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 모임인데 혹시 집밥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일상 때문에 죽으림을 다해 도망쳤던 내가 이제는 다른 이들의 생일상을 차려주러 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첫 모임 날 작은 강당에 6분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사연이 다르겠지만 그 눈빛 속 외로움만큼은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김순자입니다. 올해 7순 넘긴 할머니고요. 예전에는 제 생일상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도망친 적도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여러분이랑 같이 생일 밥상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소개에 몇몇이 웃었고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율이 제 옆에서 신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 생일은 혼자 먹는 날이 아니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도 같이 챙겨주는 날이네. 그러게, 도망치는 생일에서 남는 생일이 된 건가 보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끝자락이라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어디선가 봄 냄새 같은 것이 아주 옅게 섞여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생일상을 준비하다가 손녀의 한마디에 집을 박차고 도망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도망친 자리가 아니라 다시 상을 차리는 자리로 돌아와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가 내 이름을 대신 써주길 바라는 노인이 아닙니다. 내 서류에, 내 집에, 내 삶에, 내 손으로 도장을 찍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날에는 제 귀에 또렷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무서우면 도망쳐도 돼. 근데 이제는 우리 둘이 같이 도망치지 말고 같이 버티자.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망쳐 살아난 노인이 다시 상을 차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살아서 끝까지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생일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